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우울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청소년에도 우울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냐라는 것이 사실 처음부터는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성인과 달리 아동에도 우울증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학자들끼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아동기에 우울증이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아동 청소년에도 확실하게 그런 우울증이 있다라고 정립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은 유병률은 보통 0.4에서 59%까지 굉장히 연구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 연구 결과들이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령 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보통 인구의 0.9%, 그리고 학령기,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1%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는 0.5% 미만, 중학생은 0.5%, 고등학생은 2.12%로 해서 나이가 좀 더 많아질수록 그런 우울증도 좀 더 그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통 사춘기 이전보다는 사춘기 이후가 많고요. 그리고 성인에서는 사실 여자의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보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영향 내지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의 유병률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반면, 아동의 경우에는 성에 따라서 아직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별에 대한 차이는 청소년기 이후에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진단은 보통 정신과에서는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드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D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SM은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과 그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버전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DSM-5 버전, 즉 5번째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진단은 DSM-5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합니다. 보통 정신과에서는 그러한 각 병마다 진단을 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 내지는 아동이 그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그게 충분한 어떤 기간이 있으며, 그리고 그 증상들 자체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삶에 어려운 그런 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때 보통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고, 우울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보통 9가지 진단 기준이 있고, 사실 성인과 소아가 진단 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9가지 주요 항목 중에 5가지 증상이 있어야 되고,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되고, 2주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야 저희가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9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울한 기분 혹은 거의 모든 활동에서의 흥미 저하가 2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아 청소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2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증상 대신에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체중 증가 혹은 감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1개월 이내에 본인 체중의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되고 있는 체중 증가에 실패를 했었을 때도 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불면 혹은 수면 과다. 그래서 보통 성인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식욕이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소아청소년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심하게 잠을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은 이전보다 과도하게 식욕이 늘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이 특징입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면 뭐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운동,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게 보인다거나 아이가, 아니면 예전보다 많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느리다든지,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피로 또는 에너지의 상실, 그 다음에 매일 지속되는 무가치감, 부적절한 과도한 죄책감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사고 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우유부단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가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평가돼야 되는 요소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지금 자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게 막연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혹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소아 우울증이라고 해서 성인 우울증과 진단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우울한 기분 대신에 소아 같은 경우에 아주 과민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주가 수가 있고, 체중 감소 대신에 체중 증가의 실패로 변경 적용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성인과 달리 아동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의욕이 없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계속 짜증을 내고 조그만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그러한 증상을 보였을 때는 이 아이가 우울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학령전기, 즉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리불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엄마랑 잘 떨어져서 유치원에 가던 아이들이 잘 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가족 간 안에서의 뭔가 고립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분노 발작, 굉장히 심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때렸을 수가 있고, 죄책감 등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령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과다 수면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일단 예후는 좋지가 않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그만큼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을수록,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린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짜증을 많이 낼 수가 있고, 과다 수면, 식욕이 증가될 수가 있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울증이 또 같이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HD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자해라든가 비행 행동처럼, 이런 것처럼 뭔가 우울증이 있었을 때 비단 우울증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전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전질환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질병,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우울한 것은 아닌지부터 일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호르몬의 그러한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기형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굳이 심리적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그런 이유만으로도 우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 자체가 뭔가 비단 오로지 그냥 심리적인 것에서만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실 그거 못지않게 신체적으로도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아이가 발달 수준이 어떠한지, 즉 발달을 자기 나이에 맞춰서, 자기 또래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전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아동기 우울장애 자체가 아동기 우울장애 하나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ADHD라든가 품행장애, 불안장애들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단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반되는 질환들을 같이 평가하고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치료 계획을 잘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아동이 어리고 할수록 사실은 증상이 그렇게 성인에 비해서 전형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전질환이 많은 것이 소아청소년기 정신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신체적인 질환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환자의 기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적인 생물학적 기질이 어떤지, 그리고 유전적인 취약성은 어떤지,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정신과적 가족력은 없는지, 특히 우울증 혹은 양극성 장애와 같은 기분 장애의 가족력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정 환경이라든가 부모 관계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치료 목표는 일단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면은 보통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사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사람마다 경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뭐 계속 일평생 계속 우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울한 시기와 우울하지 않는 시기를 나누게 되고, 그 우울한 시기를 저희가 특별하게 우울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아이 내지는 청소년이 우울사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돼서, 결과적으로 치료는 그 우울사파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사파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우울증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뭐냐면, 사실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로 인해서 시작된 우울사파는 자연적으로 괜찮아지는 경과를 많이 밟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그만큼 재발을 많이 합니다. 즉, 치료를 안 받은 경우에는 우울사파가 괜찮게 되더라도 2년 내에 40% 정도는 재발한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발을 계속 반복할수록 사실 우울사파를 겪는 기간도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우울사파 사이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우울사파가 왔었을 때 치료를 안 받아도 자연적인 경과로 우울증이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은, 치료를 받지 않는 많은 환자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계속 재발이 되고, 우울사파가요. 그리고 그 우울사파가 계속 지속이 될수록 우울사파의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좀 더 그 회복되는 기간도 짧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 목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즉 약물 치료든 아니면 비약물적 치료든 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우울사파 자체를 최대한 짧게 하고, 그런 걸로 인한 기능의 상실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회복, 즉 기준은 2개월 이상 그런 우울 증상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은 비약물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일단은 첫 번째는 아주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학령전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인지적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지가 않고, 사실은 면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놀이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는 주로 어린 아동,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부분 놀이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는 아주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그냥 논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힘든 것, 자신의 정신세계, 자기가 외상,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은 다 놀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이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놀이 치료를 할 때는 아이가 계속 반복되는 놀이를 한다든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이나 아니면 사고와 같은 그런 상실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보통 놀이 안에서의 그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놀이 안에서 보이는 공격성과 환상을 그러한 아주 건강한 어른인 치료자의 관계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면담 치료, 그 다음에 내지는 뭐 정신치료에도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뭐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거는 통찰지향적인 정신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아이가 평균 정도의 지능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들보다는 내적인 갈등이 심한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내지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사실 치료자와의 그런 공감,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뭐 자기가 힘든 부분, 자기가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치료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자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해줘서 그런 아이가 자기 관찰, 자기 이해를 좀 돕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뭐 통찰지향 정신치료라고 하고,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은 사람은 사실은 그러한 뭐 상황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상황 자체를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이 하는 얘기죠. 뭐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병사는 뭐 그 물에 컵이 반쯤 들어있는 걸 보고, 어떤 병사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병사가 있고, 어떤 병사는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네 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병사가 있다면, 사실 컵에 물이 반쯤 들어차 있는 거는 그거는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그냥 사막에 컵이 물이 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각 병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지행동 치료의 요점은, 그래서 뭔가 어떠한 사람이 사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은 뭔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는, 어떠한 상황을 계속 우울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왜곡된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왜곡된 인지를 뭔가 합리적인 인지로 바꿔주는 것을 보통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정신치료 내지는 면담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치료자가 주가 되는 반면, 사실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션마다 이제 치료자가 이제 환자 내지 그러니까 그 소아청소년에게 숙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은 자기가 뭐 우울한 생각이 들었을 때를 포착을 해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적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을 적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뭐 우울과 불안한 게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적기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우울함을 느꼈을 때 그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생각, 즉 인지에 대해서 그 치료자와 함께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인지를 좀 더 합리적인 인지로 바꿔주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인지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우울했었을 때는 그만큼 사실은 우울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이, 인지행동 치료는 그러한 자신의 우울한 인지를 무조건 긍정적인 인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인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 중심 치료가 있습니다. 즉, 이 치료는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5가지 주제, 크게 5가지 주제죠. 뭐 애도라든가 대인관계 갈등, 역할 변화, 대인관계 결함 등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자와 함께 단기 치료, 그런 대인관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대인관계 중심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우울증을 유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접근 내지는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뭐 가족 치료를 주된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동은 따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부모를 치료 과정에 동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들은 뭐 사회기술 훈련이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약물적 치료들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평가, 즉 그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디서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소아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경도 우울증을 지난 중등도 우울증부터는 사실은 치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에도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울증 자체는 사실은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우울한, 즉 그 아이 자체의 뇌가 우울한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의 뇌의 안의 상태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사실 우울,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경과를 당연히 볼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 그 약물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외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그런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안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분명히 약물 치료도 비약물적 치료만큼 치료적 효과가 입증이 돼 있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비약물적 치료만큼이나 우울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당장에 그런 아이의 기분이라든가 이러한 불안을 조절하는 데에도 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뭐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뭐 무조건 뭐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요즘 치료의 그러한 방향은 모든 방법을 써서 어쨌든 최대한 아이가 우울한 기분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약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성인에서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많은데요. 뭐 성인에 비해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증으로 적응증을 받은 약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과연 약을 먹게 되면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치료 효과가 있었을 때는 적어도 6개월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 자체가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어쨌든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유지 치료를 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뭐 우울사파를 한 번 겪었고 별다르게 크게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 미약한 정도, 즉 증상 자체가 별로 심하지 않아서 뭐 그렇게 우울증 자체가 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실 우울증이 재발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우울사파가 있다가 뭐 다시 그 재발한 우울사파가 상당히 길어서 그 간격 사이가 상당히 뭐 길었을 때도 사실은 뭐 유지치료가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뭐 덜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다만 굉장히 유지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은 2회 이상,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한 시기를 2회 이상 겪었을 경우에는 최소 1에서 3년 정도는 우울증 약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정신적 증상, 그러니까 환청이라든가 망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아니면 증상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살 혹은 3회 이상 재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우울증 중에서도 굉장히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저항을 보이는 그런 우울증을 저희가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3년 이상 꾸준히 혹은 평생 계속 약물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쓰는 약도 많고 뭐 공전질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다 모든 약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에 비해서 소아청소년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거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프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이제 얘기하는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약물이고, 사실 그 항우울제 중에서도 굉장히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치료적 용량을 적어도 4주 이상은 복용을 해야 그 약물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반응이 4주를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을 때는 뭐 용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로 바꾼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효과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6주까지는 지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를 먹게 되면 뭐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바로 우울증이 날 것 같이 그렇게 과도한 뭔가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병원을 안 오시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증상이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는 3주에서 4주, 뭐 길게는 6주까지 꾸준하게 복용을 했었을 때 서서히 자신의 기분이 조금 안정이 되고 우울 불안한 것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일단 위장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메스껍거나 뭐 속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통, 뭐 식욕,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을 했었을 때는 꼭 담당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과 긴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지만 항우울제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이제 행동에 조금 제어가 조금 어렵게 돼서 뭐 일시적으로 충동적 그리고 부적절하게 행동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뭐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항우울제 자체가 이제 우울하지 않으려고 복용하는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자살 사고라든가 자살 생각, 자살에 대한 충동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경고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사실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시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한 이후에 사실 충동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그런 연구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것들은 괜찮아지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자살까지 한 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각 나라별로 항우울제 처방률이 따라서, 그러니까 항우울제 처방률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자살이 그런 감소하는, 자살의 예방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뭐 이제 정말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그거를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과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치료 효과, 우울증 치료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보면 첫 번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존질환이 많기 때문에 공존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가족 내의 갈등이 어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상이 심각할수록, 공존질환이 많을수록, 가족 내 갈등이 심할수록 그만큼 치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좋은 그런 경과를 미치고 있고, 특히 아무것도 재밌는 것이 없는 그런 무감동 증상이 많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수면장애가 심할수록 좀 더 치료의 효과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의 우울증 환자의 90% 이상은 1, 2년 내에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1, 2년 내에 회복을 한다는 얘기는 그 우울사파가 1, 2년 내에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평생 이제는 그러면은 우울사파를 겪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의 재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에 보통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40에서 50%, 많게는 60% 정도 될 때까지 굉장히 증상의 재발이 잦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음에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고, 유지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억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소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했었을 때 쓸 수 있는 약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약물에 대한 효과도 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돼 있고,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우울 장애를 겪을수록 이후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증을 겪을 그런 빈도라든가 자살 기도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양극성 장애로 바뀔 가능성이라든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소아청소년 우울증,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당연히 우울한 것을 못 느끼다거나 우울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이가 어리더라도 우울증은 존재를 하고요. 다만 그런 증상이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은 짜증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체중의 감소가 줄을 수도 있지만 많이 먹어서 체중이 그만큼 불 수도 있고 또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잠을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이전과 달리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적응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그러한 센터를 통해서 우울증이 있는지 혹시 우울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료의 목표는 이러한 우울사파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아동의 발달 상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그러한 약물 치료 플러스 그런 비약물적 치료를 빨리 받아서 그러한 아동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빨리 덜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울증 자체가 가만히 두면은 굉장히 재발을 많이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또 적절한 유지치료 내지는 정신치료를 통해서 그런 우울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